2008년 7월 15일 저녁이었어요.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신디 앤선이었어요. 손녀딸이 한 달째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 전화였습니다. My daughter finally admitted that the baby's in the store. I need to find her. Your daughter admitted that the baby is where? But the babysitter took her a month ago. My daughter's been looking for her. I told you my daughter was missing for a month. I just found her today, but I can't find my granddaughter. And she just admitted to me that she's been trying to find her herself. There's something wrong. I found my daughter's car today, and it smells like there's been a dead body in the damn car. Okay, what is the 3-year-old's name? Kaylee, Caylee, Anthony. Haley Anthony? Yes. How long has she been missing for? I have not seen her since the 7th of June. Is your daughter there? Yes. Can I speak with her? She's downstairs. They want to talk to you. Answer the question. Hello? Hello? Yes.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a little bit? I'm sorry?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what's going on? My daughter's been missing for the last 31 days. 딸이 내 차를 훔쳤고 손녀딸은 31일째 실종 상태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가져온 내 차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신디.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케이씨의 성장 배경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19살 어린 나이에 케일리 앤서니를 임신하게 됐어요. 이 임신 사실은 간호사인 엄마 신디도 몰랐는데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케이씨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고아원으로 보내고 싶어 했어요. 아이를 키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나 엄마 신디는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딸 케이씨를 설득해요. 결국 케이씨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케일리 앤서니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케이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샷걸로 일을 했었는데요. 클럽이나 파티를 너무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그렇게 케이씨가 22살이 됐어요. 평소 자잘한 거짓말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부터는 부모님 지갑에도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신디가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조금 크게 모였어요. 이 돈을 케이씨가 훔쳐버립니다. 이 일로 신디와 케이씨는 크게 싸우게 되는데요. 이날 신디와 크게 다투고 케이씨가 2살짜리 딸 케일리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날은 6월 16일이고요. 신고자인 신디와 남편 조지가 마지막으로 손녀딸을 본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케이씨는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디가 전화해서 케이씨, 케일리가 보고 싶다. 집에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케이씨는 일이 바쁘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베이비시터와 해변에 놀러갔다, 공원에 놀러갔다 등등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한 달째 얼굴을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7월 15일 딸 케이씨가 잠시 올랜도를 방문했어요. 부모님 집에 온 거예요. 훔쳐갔던 차가 폐차장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차를 조지와 신디가 찾아옵니다. 차를 찾아와서 차 문을 열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차에서 너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조지는 이 역한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 조지가 뭔데 시체 썩는 냄새를 아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지는 전직 탐정이었고요. 엄마 신디는 간호사였습니다. 한 달 내내 나가서 손녀딸도 안 보여주더니 이번에 집에 올 땐 혼자 방문한 데다가 차는 폐차장에 버려놨는데 차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고심 끝에 아내 신디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수사는 꽤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신고 이튿날 케이씨는 유력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경찰관이 케이씨에게 도대체 딸 어딨냐 라고 물어요. 케이씨는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는데 처음에 본인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근무한다고 말을 하면서 딸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진술을 바꾸는데 사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케일리를 돌봐주는 보모 제니가 있는데 그 보모가 우리 케일리를 납치했다. 저는 진짜 케일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경찰들이 다시 한번 물어요.
보모 제니는 누구냐? 어디에 있냐, 보모? 케이씨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동료인 제프리가 있는데 이 제프리가 제니라는 보모를 소개해줬고 제프리의 아들도 이 보모가 돌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케일리를 그 사람한테 맡긴 거다라고 합니다. 자, 케이씨의 동료라는 제프리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케이씨라는 여자를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제프리는 모른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니라는 보모에게 아들을 맡긴 적 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혼했냐? 아들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제프리는 놀랍게도 결혼하지 않았고 아들도 없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케이씨와 제프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 그리고 제프리는 결혼도 안 했고 아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케이씨가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해서 경찰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관계자도 데려오는데요. 이 관계자가 오니까 케이씨가 갑자기 저 거기서 일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케이씨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이를 찾고 싶은 게 맞을까요? 그 뒤에 케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말을 바꿔요. 사실 딸이 우리 집 뒷마당에 수영장 보셨죠? 케일리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거기에 혼자 걸어가서 빠져버렸다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에 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납치된 걸로 내가 꾸민 거다라고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이 24시간이에요. 이 실종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신고와 빠른 대처인데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케일리는 실종된 지 31일이 넘었습니다. 케일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답답한 건 케이씨가 딸이 물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자,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라고 하면서도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케일리의 행방은 전혀 모른 척합니다. 저 진짜로 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아예 나질 않는다라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 사이 케일리를 찾기 위해서 케이씨의 부모님은 전단지를 뿌리고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케일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줬습니다. 대규모 수색팀이 꾸려졌고요. 많은 시민들이 자원해서 함께 케일리를 찾았어요. 근데 엄마인 케이씨는 달랐습니다. 도저히 딸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케이씨는 케일리가 사라진 첫 한 달 동안 단 한 차례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실종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트 클럽에서 광란의 밤을 보냈고요. 실종 4일차에는 핫바디 콘테스트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콘테스트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대회인가 봐요. 또 남자친구와 매일매일 데이트하고 실종 2주째에는 어깨에 새로운 문신도 새겼는데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태리어를 새겼습니다. 이게 케이씨가 케일리를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엄마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케일리가 사라진 그 시간 동안 케이씨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실종 석 달 뒤인 10월 14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케이씨를 1급 살인, 위증, 아동학대 등 7개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검찰은 유죄 입증에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각종 과학수사나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제시한 증거만 400개가 넘었고요. 수사 문서는 700쪽이 넘었었거든요. 케이씨 아빠 엄마 신디랑 조지가 차에서 시체 썩는 듯한 역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공기 샘플을 법의학 전문가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역한 냄새는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가 맞다라고 해요. 케이시 앤서니의 차에서 나온 공기의 화학물질 중 사람의 부패를 구성하는 화학요소가 5개나 발견되었고 차 트렁크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목은 색깔이 변한 머리카락이었어요. 자, 목은 변색은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케일리와 일치했어요. 이 밖에도 케이씨의 컴퓨터 기록을 복구했더니 클로로포름, 목 부러뜨리기, 죽음 이런 단어들을 84번이나 검색한 정황이 나왔고요. 실제 차량 트렁크에는 다량의 클로로포름이 발견됐습니다. 이 클로로포름이 뭐냐면 흡입 전신마취제고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 납치할 때 이 손수건에다가 뭐 묻혀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막아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마취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일리가 실종된
확인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We have secured the Anthony house. We've also exhumed the remains, and that has been transported to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12월 19일 집에서 겨우 400m 떨어진 숲에서 케일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케일리는 봉투 안에 담요로 둘러싸여 있었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연조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얼굴에는 배관공이 쓰는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요. 이 덕테이프로 입과 코가 막혀서 질식사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케일리를 질식시킨 이 테이프 한쪽 구석에 분홍색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이 스티커는 조부모의 집에 있던 거랑 일치해서 더욱더 케일리 엄마인 케이씨가 범인으로 의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지이 심슨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어요. 20대 초반 미혼모가 자유를 갈망해서 어린 딸을 죽였다는 이 자극적인 스토리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미국 전역에서 이 사건에 함께 분노하면서 사람들은 케이씨를 이때부터 파티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플로리다를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재판 상황이 실시간 중계됐어요. 심지어 이 방청권이 총 50석이었는데 이 방청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밤을 새고 이 재판하는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론에서 케이씨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누가 봐도 케이씨가 범인인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 측은 술과 춤,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는 자유분방한 파티맘 케이씨가 귀찮은 자신의 딸을 인생의 방해물로 보고 이걸 범행 동기로 딸 케일리를 클로로포름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덕테이프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것이며 그 이후에 집 근처 숲에다 묻은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씨 측은요, 2008년 6월 16일 가족 수영장에서 사고로 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아빠인 조지가 발견했고 딸인 케이씨가 아동 방치죄로 감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서 케일리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렸을 때 아빠랑 오빠한테 성적 추행을 당한 아픈 과거가 있다 라는 말까지 하는데 이건 사실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케일리가 사고로 죽었든 살해당했든 중요한 건 소중한 딸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부터 파티에 참가하고 매일 술 마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냈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케이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살해 동기와 법의학적 증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2년 7개월 동안 재판이 계속됩니다. 2011년 7월 4일 재판 최종 논고에서 제프 애시튼 검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당신의 인생이 된다. 이 사건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그에 따르는 기대, 그리고 케이씨가 추구하던 삶의 충돌에 대한 것이다. 부모는 원하는 삶과 책임져야 하는 삶,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케이씨는 자식의 희생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As to the charge of first-degree murder, not guilty. Casey's never told her story. 7월 6일 올랜도 법원에 모인 12명의 배심원단은 1급 살인 등 혐의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거짓 진술을 해서 수사 당국을 오도했다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무죄 판결이 나자 계속 무표정으로 재판에 참여했던 케이씨는 울면서 환호를 터뜨리면서 본인의 이제 변호인을 껴안기도 했습니다. 케이씨를 변호한 변호사 호세 바에즈는 재판 이후에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살인자로 볼 수 없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의뢰인을 문란한 거짓말쟁이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면서 대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판 결과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법정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케이씨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면서 막 항의했습니다. 그 비난이 너무 거세서 법원에서는 배심원 명단도 나중으로 미뤘을 정도였어요. 이때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러셀 휴클러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나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근데 검찰 측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재판 때 증거로 K씨가 컴퓨터에 클로로폴은 죽음 이런 단어를 84번이나 검색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K씨 무죄 판결 이후에 대중들은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일부 사람들은 용의자를 성급하게 범인으로 단정지었던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유죄 확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의 무리한 보도가 K씨를 살인범으로 믿게 만들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는데 K씨와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K씨의 변호사인 바이즈 그 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가 K씨가 딸을 살해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입막음으로 K씨와 잠을 잤다라는 등 성인 잡지에서 K씨에게 누드화보를 제안했다는 이야기, 또 인터뷰 대가로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인데 이거를 제안했다는 등 K씨에 관한 일상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소비되면서 2살 소녀의 억울한 죽음은 사라지고 자극과 흥미로운 찌라시만 남았어요. 재판 이후로도 K씨의 그 가족들, 엄마 신디와 조지도 언론에 계속 시달리면서 사람들한테 협박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K씨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갔고요. 이사간 주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케일리를 추모하기 위해서 케일리송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케일리를 떠나보냈습니다. 또 미국 12개 주에서 케일리 법이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영원히 의문을 가진 채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K씨는 악마 같은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K씨 또한 미디어가 낳은 또 한 명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